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37.8도로 기온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초 날씨론 117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으로 뜨거웠던 날,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도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특검 관련 단독 보도들을 여럿 준비했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이 12.3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5분도 아닌 2분짜리 졸속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사실과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일가의 숨은 집사를 출국 금지하고 수백억 원대 투자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도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 보도들은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은 폭염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40도를 돌파한 수도권 상황부터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오전. 공원 앞 무료 급식소 입구엔 가방과 소지품이 줄지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도착 순서대로 놓은 겁니다. 댕기면 땀이 줄줄 흘러. 그냥 걸어다니면 땀난다 이게. 아 힘들어. 겁나 힘들어. 서울에 19살 때부터 지금 70 하나인데 55년생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더운 것 같아요. 6월 달서부터 아주 계속 지금 찜통인데. 오후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 남산공원이 위치한 예장동의 낮 최고 기온 37도를 무려 넘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워지는 것은 공기뿐만 아니죠. 바로 사람의 몸도 뜨거워지는데요.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보시는 것처럼 제 얼굴 이마의 온도는 40도가 넘었고 정수리의 온도는 무려 50도를 넘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의 공식 기록은 37.8도. 동작구와 광진구 등은 39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7월 상순으로선 117년 중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전국에선 경기 광명과 파주가 40도를 넘어 가장 더웠습니다. 문제는 가마솥 폭염이 당분간 계속된다는 겁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엔 티베트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뜨거운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에 고온 건조한 동풍까지 몰아치면서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대기 중하층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일부 영역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이며 대기 최상층부는 서쪽에서 확장해온 북티벳 고기압의 일부 영역이 우리나라에 다시 겹쳐지면서 우리나라는 대기 전층이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밤 사이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지만 더위가 가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서울은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벌써 열흘째입니다. 습식 사우나 같은 날씨는 적어도 주말까진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3대 특검과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 의혹들을 동시에 정조준한 김건희 특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육성 녹취가 공개됐었지만 이제껏 윤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는 없었는데 특검이 오늘 처음으로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김영선 전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현직인 윤상현 의원은 2022년 5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당에 말하겠다며 윤상현 의원 이름을 언급합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같은 날 김건희 여사는 명 씨에게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을 당에 얘기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육성에도 언급된 핵심 인물이지만 그동안 강제 수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오늘 처음 공관위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데 국민의힘은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보복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과잉 수사 금지하셔야 됩니다. 압색을 통해 윤 의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특검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이란 근거 중 하나가 졸속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는 그동안 5분 만에 끝난 걸로 알려져 왔는데 특검팀이 대통령실 CCTV를 분석한 결과 5분이 아니라 2분 만에 끝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록입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문건엔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밤 10시 17분에 시작한 국무회의가 밤 10시 22분에 끝나 모두 5분 동안 진행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처음엔 4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된 것처럼 적었다가 5분으로 정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마저도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 5층 CCTV 영상을 확보해 초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진 시각은 밤 10시 16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방송을 하기 위해 회의실을 나온 시각은 밤 10시 18분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실제 국무회의 시간은 2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통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에서 2분짜리 국무회의가 찍힌 CCTV 영상을 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 단서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의혹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출국을 금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던 부실한 업체에 여러 대기업들이 펀드 형태로 180억 원 넘게 투자를 했고 이 중 46억 원을 김 씨가 챙겼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와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2012년 김 여사의 전시회를 계기로 모친인 최은순 씨와도 교류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최 씨는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50억 원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때 최 씨의 지시를 받고 직접 위조한 인물이 바로 김예성 씨입니다. 최 씨는 징역 1년 실형을, 김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바로 이 인물 김예성 씨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특검이 주목하는 건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이 업체는 윤석열 집권 시기인 2023년 6월 대기업 등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습니다. 자본금은 3억 원, 누적 손실은 346억 원에 달하는 이 부실 기업에 여러 대기업과 금융사가 나섰습니다. 투자액 184억 원 중 46억 원은 김 씨 개인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습니다. 지분을 그 당시에 정리가 됐던 거는 맞습니다. 김건희 씨하고 김유성 씨하고 했던 그 워치스 투자와의 어떤 개연성은 제가 알고는 없고요. 가능성을 보시고 이제 투자하신 거지. 당시 투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한 사모펀드 운용사 측은 JTBC에 투자 전엔 자본 잠식이 아니었는데 회계 기준이 바뀐 후 자본 잠식 상태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부합하는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라 판단해 투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석열 정권 초기 현안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성격의 금융사가 위험한 투자에 나선 데엔 김 여사의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네,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정부가 이걸 위해서 국방비를 대폭 깎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장 맞는 건지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일단 국방 예산이 깎인 게 맞습니까? 네, 국방비 국회에서 깎인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소비 쿠폰 때문에 우리가 희생됐다 이렇게 말하려면 꼭 필요한 예산이 깎였어야 하겠죠.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력 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드러낸 게 통신요금이랑 정보보호 예산인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비화폰, 즉 안보폰을 확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힘의원들도 참석해서 논의한 예산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비상계엄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삭감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방부 장관 대행도 당시에 동의했습니다. 또 방위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깎인 예산을 보면요. 시험 평가에 통과하지 못해서 사업이 미뤄졌거나 아니면 좀 싸게 정부가 낙찰을 받았거나 업체와 협상이 결렬됐거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것들입니다. 특히 저 마지막에 헬기 사업은요.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싹 빠졌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 때부터 검토해온 일입니다. 비싼 아파치 공격 헬기를 들여오기보다는 값싼 드론이나 무인기로 군의 전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장관님 지금 아파치 추가 도입 문제 지금 재검토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 36대를 추가 도입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계엄 전후로 또 뭐 소비 쿠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좀 삭감이 검토된 예산들이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또 한 가지 주장이 있죠. 이 민생 예산도 대폭 깎았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민생 예산 중에서도 이 국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꼬집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들여다보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깎였다기보다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이미 깎아서 제출을 한 겁니다. 먼저 저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정부가 감액해 제출한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자살 예방을 돕는 이 사업은, 아래 사업은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국회가 21억 원을 더 깎아서 그래서 총 125억 원 줄였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모두 정부가 자체적으로 집행률이 매우 낮다라고 평가한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잘 쓰지 않아서 뭐 결국에 남을 것으로 보이는 돈이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